예, 안녕하세요.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의 저자 이영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분량은 좀 굉장히 꽤나 깁니다. 5장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쓴 자서전의 제일 앞부분에 이게 도입되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만 명이 넘어가는 탈북민들과 그리고 이제 내몽골에서 얼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악어에게 물려 죽으면서, 내몽골이 그 여름 타는 그 모래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갔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불사르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떠났던, 탈북민들이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제목에 그냥 함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삶이 너무 다르고 해방 이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더하면 더한 온 나라 전체가 감옥 같은 나라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제가 태어난 고향 북한의 얘기입니다. 배부름과 바꾼 공존의 슬픈 시간. 북한에서 탈북 후 내가 시집간 동네에는 유난히 탈북해 온 젊은 처자들이 많았다. 1990년도 후로 해서 10명이나 되는 북한 세댁들이 중국 동네에 3355 모여 살았다. 당시 중국 조선족들이 밀집해서 사는 두만강 가까이에 그들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 있다. 일명 유행어다. 큰 자루 가지고 저녁밥을 먹고 두만강 편에 나가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여자들 하루에 몇 명씩 마대에 담아서 온다. 이런 말이 유행될 정도로 탈북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다. 한국의 위장결혼으로 여자들만 가버린 중국 조선족 남정네들 또 총각들과 조선족을 넘어 한족, 호라비 등 여자 구경을 못하고 살던 중국의 각성에서 사는 이들에게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 행렬은 돈으로 아내를 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북한 여자들이 중국 변방 또 대도시 농촌들과 멀리 화북성, 사천성, 절강성과 같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중국 대만까지도 중국 인신매매단의 손에 의해 어디라 할 것 없이 팔려서 갔고 팔려서 흘러 들어갔다. 서로 북한에서 태어난 곳, 살았던 곳도 다르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데 다만 동네 어르신과 아줌마들이 입을 통해서 대략 나이와 성격을 알게 되고 탈북하기 전 신상에 대해서 나는 드문드문 알게 되었다. 소문으로 짜집기 하면 내가 살던 동네는 나만 빼고는 북한에서 모두 대학을 나왔고 또 예술단도 나왔다. 특수부대, 군의까지 탈북 전 직업들도 참 다양했고 모두가 못먹고 탈북한 것 빼고는 참으로 흠이 없는 처녀들이었고 여인네들이었다. 어느 날 동네 마실을 다녀온 시아버님께서 내가 저녁을 하느라고 이제 주방에 앉아 있으니까 부엌에 불을 지펴주면서 물어보신다. 니네 며느리도 사범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니네 며느리도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아무개는 강원도 예술단에서 배우였다는데 넌 북에 있을 때 뭐 했니? 나는 한참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다. 저는 철도 노동자 하다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참 너네 나라 사람들 학력들이 참 높구나. 그냥 나는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다. 진짜로 대학을 나왔는지 아님 더 예술단을 나왔는지
내가 국정원이 아니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름 부모 형제들 위해 돈을 벌려고 왔든지 자기 입 하나를 위해 탈북했든지 그들만이 자존심과 두고 온 부모 형제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현실과 그리고 조국 그 속에서 갈등과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을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본다. 어쨌거나 고향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누구누구네 며느리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한 마을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만난 남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한 분씩 살고 있는 파출소에서 북한 여자들 색출한다고 공안 위에서 공무들이 내려오면 쉬쉬하면서 다도시나 친척들한테 피신하라고 일러준다. 나는 남편과 일찍이 중국 산동성의 위에서 나와 딸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워낙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탈북자 며느리가 많이 사는 동네라 지네들끼리 사손 일로도 싸우고 난 뒤에는 꼭 탈북자 며느리 있는 집이 한수 지고 들어갔다. 바로 공안에 신고해서 또 탈북자 며느리를 북송하게 만드는 인간 이하의 행동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또 심보가 뒤틀린 인간들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 며느리를 들인 집에서는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서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살았다. 나는 이 꼴 저 꼴 다 피해 산동성에서 몇 년씩 보내고 업력설이 어쩌다 시댁에 설을 새로 들어가면 탈북자 며느리를 들인 집들은 칼도마 위에 올라와서 마을 사람들이 입방아를 타고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워낙 북한이 째지게 못 살아 굶어 죽은 이가 수두룩했고 굶어 죽은 것을 피해서 온 이들이고 또 돈에 팔려왔다. 북한에서 학력이 아웃을 정도로 저리 가라고 중국에서 돈을 준 남자에게 팔려가는 입장이라 나이 차이가 확연하고 북한 여자들에 비해 시집간 중국 남자들 수준도 많이 기우는 짝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도 구제 못하는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중국 남자가 농촌 남자면 어쩌고 호랍이었으면 어쩌고 투전판의 노름꾼이었으면 어쩌겠는가. 북한도 아닌 남의 나라 중국에서 탈북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내 부모가 물려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탈북자 여인네들의 가슴이 알싸하게 아프다. 동네 아줌마들이 입을 빌려들었던 아래 이야기는 듣는 나를 하여금 너무 힘들고 슬프고 그리고 지치게 했다. 강원도 예술단 배우라던 옆집의 한 여인은 인물 체격도 성격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중국 남편이 외삼촌이 군 누나 아들에게 북한 여자를 며느리로 사주었단다. 남자 외삼촌이 맘먹고 북한 여자들을 인신매매하는 집에 찾아가서 여러 탈북자 처녀들 가운데서 그 여인을 골라서 데려왔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조카는 그 마을에서 키가 제일 작아서 정말 그 키가 삽자루만한 크기였다. 강원도에서 함경북도 무산으로 시집을 와서 살다가 남편과 돌이 지난 아들을 굶겨 죽이고 탈북했다는 그 언니에 비해 조선족 남자는 누가 뭐래도 짝이 한참 기울었다. 지아비가 허술하니 이 남자 저 남자가 술을 먹고 한밤중에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게 두려운 남편은 힘있고 돈 있는 어떤 가정 있는 남자를 형님으로 모시고 자기 아내를 부탁했다. 빼어난 미모와 한가락하는 노래 솜씨에 이 동네 저 동네 대소사에 다 적응되어 가고 그 여인이 이름을 대면 동네 파출소까지 다 알 정도로 그 언니는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다. 4년이 지나서 똑돌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과연 누구의 아들인지가 궁금한 동네 여론이 장난이 아니었다. 어쨌거나 그 언니는 아직도 그 남편하고 중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다. 시댁하고 마주한 집의 작은 아들하고 살던 경성에서 왔다는 그 여자도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형하고 눈이 맞아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서 산다고 한다.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나온 촌장네 처남댁은 동네 소학교의 교사 자리가 비어져서 교사가 오기 전까지 동네 애들을 가리키는데 촌장 처남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했다. 후에 상해로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왔다는 얘기도 했다. 또 아랫마을 누구네 새색시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는 지나가다가도 술을 먹고 북한 여자라고 껄떡대는 남자가 있으면 바로 다리를 그 남자 머리까지 쳐들어서 순간 그 남자를 패버린다고 했다. 남편하고 술을 먹으면서도 너 같은 건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니 나중에는 그 중국 남편이 북한에서 온 마누라를 자기 갈 길 가라고 보내주었단다. 또 한 집은 남자가 정춘가부의 아들이었다.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나름 동네에서도 호평이 나 있었다. 같이 사는 북한 여자도 살림을 알뜰히 하고 남편이람 농사를 잘 지어서 시댁 동네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청춘가부 시어머니인데 밤에는 윗방 미닫이를 못 닫게 꼭 미닫이 중간에 베개를 놓고 잔다고 한다. 그런 짬에서도 그 부부는 손자를 봤는데 아마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날 봄에 이른 새벽, 그러니까 그때가 농반기철인데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큰 길로 뛰쳐나와서 밥을 푸는 주걱을 들고 자기 며느리 욕을 엄청 해댔다. 이유인즉 자기네 며느리가 방금 밥 푸던 주걱으로 자기 뺨을 때렸다고 아글아글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 북한 년들은 쓸련 하나도 없다. 어디서 시애미를 밥주걱으로 때려서 패냐. 누가 그러고 옳고 그른지는 직접 본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내가 유일하게 시댁 동네에 가면 마음이 가는 사람이 둘 있었다. 하나는 향아 엄마고 하나는 해오리 엄마다. 산동성에서 살다 설 명절이라 찾았던 시댁 아랫집에 해오리라고 부르는 내 딸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 해오리 아버지도 내 남편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해오리 엄마는 나보다 큰 키에 마른 몸매인데 고향이 어딘지 그때까지 나는 물어보지를 못했다. 살고 있는 남편이 투정꾼이어서 한해 농사를 짓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했다. 노름빛에 비료를 살 돈도 없어서 벽시를 뿌린 논에 비료를 주지 못해 손으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될 때까지 김을 메어서 1년 벼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지은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이 되면 그 남편은 현에 가서 벼를 팔아 만든 돈을 몽땅 가지고 투선판에 뛰어들어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애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오리 엄마를 보니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숨이 나오지 않는다. 음력설이 돌아왔는데 북한도 아닌 중국 농촌에서 쌀이 없어서 북한 아내가 농사를 마친 남의 감자밭에서 감자 이삭을 줍고 추수가 끝난 무밭에서 무이삭을 줍는다. 쌀을 조금씩 섞어 밥을 해놓고 몇 년 만에 만났다고 반가워하는 모습에 나는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이렇게 살 거면 북한에서 살지 왜 하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렇게 와서 사는지 나는 너무나도 그가 한심했다. 그렇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다. 몇 달 지나서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유, 너네 북한 애들이 무섭다야. 아랫집 해오리 엄마가 몇 달 만에 도박판에서 돌아온 남편이 팔목을 도끼로 찍었단다. 순간 어떤 말로도 그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지만 전화기 선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님이 말씀이 왠지 나는 서운하게 들렸다. 아버지는 왜 중국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할까? 왜 북한에서 온 해오리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어쩌다 살던 곳에서 시댁을 찾을 때면
탈북한 며느리를 들인 집들에서 그간 있었던 가지가지 사연들이 줄줄이 꼬치처럼 입에 물고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있는 시댁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을 다져먹었다. 그들이라고 부모를 둥지고 고향을 둥지고 남의 나라 중국에 와서 마음이 편했을까? 그들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싶었을까? 그들이라고 돈에 팔려 중국 내국인들 덕거리는 시골에 들어와서 살고 싶었을까? 그들이라고 척 보기에도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남자들이랑 살고 싶었을까? 단지 도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 선택이 아닌 남의 나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짜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결혼과 원하지 않는 아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삶은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미 없다고 봐야 한다. 그네들이 너무 안쓰럽고 김일성 민족이 말로를 철저하게 보여준 탈북자 역사 우리들이 그 자체였다. 그런 말 전해주는 이들에게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나도 내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역시 그네들처럼 동네 사람들 말밥이 오르내리면서 웃기게 살 것이다. 돈에 팔려왔다고 그네들이 영혼까지 다 팔려온 것은 아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제대로 남편을 만난 나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북한 사람들이 본래부터 다른 사람들 말밥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비록 고향을 둥지고 중국으로 왔지만 우리도 인격체이고 감정이 있으며 모성애가 강한 엄마들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내조하는 여자임을 알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피나게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지나가는 버스 너머로 중국 간판에서 글자를 하루에 2개씩 기억해서 외웠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글자의 의미를 물어봐서 나는 내 것으로 만들었고 비록 신분증이 없는 탈북자 출신이었지만 어디 가서나 당당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식당 일이고 파출부이고 혹은 가이드였지만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낳은 딸과 남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엄마와 아내의 자리매김을 나는 그렇게 했고 시댁 식구들과 시댁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과 자랑거리를 나는 만들어 주었다. 시댁 동네에서 마음이 가는 또 한 사람은 향아 엄마다. 1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향아 엄마는 중국 조선족이 아닌 한족 남자람 살던 내 또래쯤 되는 젊은 세대기였다. 북한 해령 학포 탄강이 태어난 고향이란다.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 시대 청춘들에게도 사랑은 있었다. 향아 엄마에게도 굶주림 속에서도 설렘을 주는 사랑이 찾아왔단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사이에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겼다.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 아이를 당장 낳는다고 해도 입에 넣을 곡물조차 없었던 그 시기여서 아이를 지우려고 산부인과 치료대 위에 올라 누웠는데 도저히 그 아이를 지울 용기가 나지 않았단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향했다. 추운 겨울 북한에서 두만강 얼음을 타고 중국의 눈이 강산같이 덮인 이름 모를 산길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걸었다. 금방 아이가 오줌을 누면 걸레를 빼서 아빠의 배에 넣어서 오줌 걸레를 말리면서 걸어서 3일 만에 중국 화령의 어느 탄강촌에 도착했단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교회 여사 집사 집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했다. 집사의 주선으로 남편은 탄강에 들어가서 탄을 깼고 방긋방긋 웃고 뒤집기를 하는 딸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마냥 행복할 줄 알았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예, 이게 맞는 옷들을 그리고 또 이제 우산들, 우비들 챙겨가시면서 이제 감기 들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여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